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예, 한판 브리핑 시간.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후 6시까지 지금 1,288명, 그러니까 어제보다 385명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563명, 동시간대 역대 최다라는 지금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정치권도 이 문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들으셨다시피 여야 대표 합의 후폭풍도 일고 있고, 또 K방역의 현주소 뭐냐, 또한 김오란 청와대 방역정책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죠.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어제 재난지원금 합의를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발표된 뉘앙스는 이런 거였어요. 소상공인 지원 두텁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 뒤편에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특히 당내에서 비판이니까 이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은 전제로 한 것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후 검토 사항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K방역에 대한 재점검 여론이 나오고 있고, 그 속에서 또 청와대 김오란 방역정책관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강행한 설계자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단독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여야 당대표의 100분 합의다, 100분 대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관련해서 또 발언이 많이 나왔죠. 듣고 이어갑니다. 전 국민 지원한다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귤맛을 잃어버리는 행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예, 당대표끼리 합의를 했다가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다시 바로잡는 상황입니다. 먼저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준석 대표 측의 입장, 이 번복한 것이냐, 아니면 초기 오해를 바로잡은 것이냐, 이 문제 좀 쟁점을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김성애 소장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이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돼서는 이게 원내대표가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원내에서 예산을 잡으니까요. 국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당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되면 당대표를 바지대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송영길 대표, 이준석 대표 두 분이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고, 그 옆방에 있던 분들이 보도에 따르면 스피커폰으로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브리핑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브리핑을 했는데 그걸 뒤집은 것은 분명히 브리핑 내용과 달라진 거 아닙니까? 당대표 얘기를 직접 이 수석 대변인이 듣고 한 얘기를 뒤집은 것을 가지고 뒤집은 적 없고 당대표 입장이 틀렸다라고 지금 김기현 대표 얘기하는 것인데, 본인의 영역을 침범당한 것이 화나는 줄 알겠지만 그래도 당대표하고 조율을 좀 해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원내대표의 이 발언마저도 굉장히 좀 과하지 않았느냐. 좀 너무 과한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사안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협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그렇죠. 하던 그 사안이었는데, 이거 보게 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소상공인 지원 두텁게 하자. 이건 내 안이다. 그래, 너희들이 이걸 해준다면 뭐까짓 거 100% 받겠다. 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협치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될 때는 이제 거기만 이제 보도가 되는 거죠. 80%가 아니라 100%다. 네네. 라고 하면서 사실 약간 밀려버린 듯한 느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내 경험이 없는 대표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가 나왔을 때 한 가지는 그래도 협치의 분위기를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만, 네. 최소한 협상장에 갈 때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말을 듣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가.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보고, 그게 이제 원외에 있는 대표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김성애 소장도 다시 좀 보충 말씀해 주시면. 예, 일단 오늘 논의는 안 됐는데 이 안에서 또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즉 네. 지구당 폐지했던 2004년의 법을 다시 돌려서 지역위원회를 재건하자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살린 선거법 개정안까지 좀 포함해서 합의를 했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해프닝 때문에 다른 협의 사항들이 깨지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된다라는 데 동의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보라고 보고요. 네. 사실 80%냐 100%냐 이렇게 큰
그 논쟁은 아닌데 이게 이제 쓸데없이 좀 부각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정부와는 80%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사실 이제- 정치인들은 예. 이거 그렇거든요. 100% 주자 그러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지금 소비가 부진하거나 이런 상황 아니거든요. 선별 지원하자.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 타격은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특히 소상공업자, 자영업자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한정된 지원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전 생각이 거기에서 들어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비판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6천억 원 예산 잡아놓고 더 늘렸다가 다 못 쓰여서 불용 처리를 하면 안 되니까 예산을 더 늘리지 못하겠다. 부족한 건 내년에 받았으라고 하는데 예, 뭐 기재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야 매달 월급에 따박따박 나오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은 한 달이 급하거든요. 불용 처리가 두려워서 내년에 예산을 잡아주겠다라는 말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다는 것 정말 믿겨지지가 않고요. 이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를 주냐 80%를 주냐를 따질 게 아니라 열린민주당이 작년 총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를 다 주고 그리고 많은 더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소득자에 대해서 내년에 소득 나온 거 보고 소득세에서 사회연대세 제도로 해서 조금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뭘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후자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면 소득 10%까지 1% 정도 소득세를 더 걷겠다는 정도 합의는 전 충분히 할 수 있을 근데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세제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간단하게 이것과 연동해서 해결될 수 예, 있는 뭐 문제는 아닌 것 정의당도 같고요. 공약을 한 바가 있으니까 예,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 사후 환수 문제는 김경수 지사를 필두로 해서 재난지원금 논의 때마다 나왔던 얘기인데 네. 이게 또 세법 개정안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이걸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이 재난지원금 논의를 할 때 보편이냐 선별이냐 여기에 빠져가지고 세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논의가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그것이 현재 정치권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예. 한편으로 답답한 게 작년 예를 들어 4월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이제 코로나 갑자기 돌아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안 쓰고 주머니가 묶이니까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경기에다가 한번 부양책을 쓰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경기가 지금 심리로 얼어붙거나 뭐 수출 같은 경우도 6월까지 6천억 원, 아니 3천억 원이 넘어 지금. 3천억 불이 넘어서 경기가 잘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라서 여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 논쟁에서 정치권 한 발도 진전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자영업자들 진짜 고생하거든요. 지금 6시 이후에 그 거의 통행 금지 아닙니까? 예, 4단계 이러면 조치가 엄청나게 더불어서. 타격을 보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문 닫은 가게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결국 방치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곧바로 정권에 대한 뭐랄까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예. 예. 그래요.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방역 책임론이 또 나오고 있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청와대 김호란 방역정책관의 책임론, 그러니까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은 강행 설계자가 아니냐. 그래서 이 방역기획관의 역할과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논쟁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희 소장부터. 전 뭐 이제 김호란이란 이름을 대기를 좋으니까 그 이름 대놓고 이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사실 이제 30% 넘게 백신도 맞았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상수도 아주 모자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확진자가 늘더라도 우리가 방역을 좀 풀자는 얘기는 다 하고 있던 거예요. 국민들이 바랬고 자영업자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게다가 김호란 씨 같은 경우는 이 대한예방의학회에서 메르스 대책위원회 때도 위원장이었고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으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했던 전문가인데 이 사람 하나 쳐내면 그럼 다 바뀌겠느냐. 저는 그냥 말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함께 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언론들도 함께 이 방역 문제 좀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진종건 작가. 예, 일단은 그 대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좀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마땅히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호란 씨한테 묻는 거고 이 결정을 이분이 혼자서 내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묻는다라면 사실 이분이 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방역대책관이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그거죠. 이분이 과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백신 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분이 어떤 알 수 없는 이상한 이유에 의해서 그냥 그 자리에 올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같은 게 그렇게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가님, 그러니까 백신 급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국면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는 화이자 백신도 개발이 됐던 때가 아니고 이 주사가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을지 알지 못하던 때라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명에 하나, 한국 같은 거 600만 명에 한 명 정도 혈전 발생하는 걸로도 지금 맞으면 되네 안 되네 논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신 개발 단계에 있어서는 이걸 천천히 우리는 맞아서 좀 기다려보자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화이자가 안전한 것은 증명된 건 그 한참 나중이었지 않습니까? 일단은 게임 체인저는 방역이 아니라 백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을 무릅쓴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것을 그 위험을 무릅쓰는 게 올바른 판단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판단을 누가 내리느냐? 국민이 내릴 수는 없잖아요. 보건당국과 국가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 판단을 잘못 내린 건 할 수 없는 그때 거죠. 이제 전 국민의 10%씩 확진자가 발생한 이스라엘이나 또 60만 명 가까운 사상자가 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 백신을 일단 맞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망자가 2,000명으로 굉장히 잘 관리가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두 명의 부작용 사망자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적 여파, 특히 보수 언론에서 공격을 생각하면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그때 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회고적으로 문제를 삼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이게 코로나 방역을 바라보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예.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초기에는 확진자 수를 줄여야 한다로 갔지만 지금은 이제 백신을 맞아야 한다로 좀 논의가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분노를 떠넘기고 있는 일단은 것입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K자에 취한 것 같아요. K 방역 여기에 취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K 치료제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K 백신. 그런데 백신 개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면 한두 명의 그런 뭐랄까 그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라도 게임 체인저는 역시 백신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돌아가 보니까 우리의 실책이었다는 겁니다. 예, 백신에다 방점을 뒀어야 했다. 예. 진 작가님은 그러니까 김호남 비서관 등 어떤 청와대의 책임 이 부분을 좀 강조하신 것 같고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모두가 그러니까 공범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mRNA도 그렇고 이게 지금 처음 만들어진 백신인데 얼마나 어떤 부작용이 있을 줄 알고 이걸 갖다 맞자라는 말을 그 당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정도는 잘 버티고 있는 것이고 어쨌건 국민들이 좀 답답하시겠지만 함께 이 위기를 넘어갔으면 좋겠고 전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면 돈을 안 풀고 있는 기재부에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현재까지 1,288명, 어제보다 385명이 더 많은 상황, 최다 기록이 또 깨질 것 같다는 좀 우울한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도 함께 이 4단계를 파고 오늘 잘 넘어가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교 세단 2심 구형이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 내용이 화제의 뉴스였죠? 네, 참고로 2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있을 예정이고요. 어제 구형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 구형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1억 6천여만 원의 추징명령, 그러니까 1심 구형량과 같은 그런 구형이었습니다. 참고로 2심 판결은 징역 4년이었었고요. 검찰은 사건 내용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 외에도 이 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비판이라든지 논란을 의식한 얘기도 했었는데 국정농단 수사를 칭찬했던 사람들이 본건을 비난하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본건을 칭찬하기도 한다. 이런 내로남불은 법치주의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측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경심 교수 최후 진술 내용도 화제가 됐는데요.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놨고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방어적, 수동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으로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쳤다라면서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예, 관련해서 최후 진술 내용이 오늘 뉴스에서 많이 화제가 돼서 제가 일부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 같은 인연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제게도 성찰의 시간이 왔다. 억울함이 밝혀지길 소망한다. 하는 존재 위에서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제가 딸을 이용한 건데 지금 와서 이런 시련과 고통 안기다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면서 골백번 후회를 하고 있다. 또 하나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언론은 저를 강남 건물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을 지배하는 여회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배우자까지 끌어들여 권력형 비리로 둔갑시키고자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라고 매도했다. 이런 진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진중권 작가부터. 예, 사실은 뭐 15개 혐의 중에서 11개 혐의가 지금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1심 판결을 다 읽어봤는데 사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 11개에 대해서는. 그리고 2심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사실을 다투고 2심에서는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다음에 형량을 깎는 양형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은 1심이나 2심이나 똑같은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지금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사건 초기에 권경률 김경률 회계사랑 권경혜 변호사랑 저희랑 이제 맞춰봤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대충 예상한 대로 결론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형량이 그래도 2년, 많으면 3년이었는데 4년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왔던 건 바로 뭐냐면 반성의 즉 개전 해정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부정을 하니까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도 부정을 하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이번 2심 재판에서도 그 전략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이런 식이라면은 보통 2심에서 형량이 좀 깎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깎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런 전략을 취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김성애 소장. 일단 저는 뭐 지적하고 싶은 건 사모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뭐 조봉동이 무죄니까 다 무죄다. 조봉동 재판에서 무죄로 나왔으니까 전체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야기들을 섞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에서 원래 기소할 때요. 업무상 횡령하고 자본시장법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고 정경심 교수 1심에서도 업무상 횡령이랑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거짓 변경 보고한 부분 이건 이제 코링크 P가 했기 때문에 이 둘은 무죄가 나왔고 유죄가 예. 나온 것은 증거인멸 교사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랑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금융실명거래법은 사모펀드랑은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거액을 만들어서 뭔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뜬 소문에부터 시작이 된 일이었는데 예. 다 끝나고 보니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좀 허탈함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글쎄요. 그런 뜬 소문을 공식적으로 누가 제기를 했나요? 나는 그런 뜬 소문을 제기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 사실 고소 고발로 시작된 일이었고요. 또 그럴 만한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나왔고 그게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구구한 해석만 있었을 뿐 이걸 누구도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크다.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고 윤석열 총장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네, 윤석열 총장 말에 따르면은 그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걸로. 예. 예. 제가 뭐 이제 청취자분들이 듣고 판단하실 문제겠죠. 황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봉동 황당하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예. 그럼? 아니 설마? 황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분이? 자기랑 예.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인터뷰에 나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자, 이 조국 전 장관 재판도 현재 이제 남아 있는 상태죠. 과연 뭐 이 사건이 그럼 대선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제 조국의 강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 김성현 소장부터. 대선은 전 대선이라고 보고요. 예. 예, 이것이 대선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론이 부당하게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 제1주자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 선을 그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뭐 15개 죄가 모두가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뭐 그런 것을 가정해서 재판이 대선에 미칠 거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진중권 작가.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유권자들의 판단에 어떤 식으로든 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자기가 후보가 되기 위해서 계속 그 친문 강성들에게 호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반대했던 분인데 요즘 하는 행태 보게 되면 그쪽에도 의존을 하고 있고. 아, 조금 이따 나오시는 분 아닌가요? 잠시 후에 여쭤보면 예,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랠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본선에는 좋지 않은데 지금 후보들로서는 뭡니까? 일단 본선보다는 지금 자기가 후보가 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이제 매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유권자들의 의식에는 이 정권은 조국의 강을 못 건너겠구나. 그럼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이 똑같은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을 가질 수는 있는 거죠. 작가님 바람은 그러시겠지만 아니, 저안 바래요, 그걸. 송갑석이 아니군요. 송영길 당대표도 이미 언급을 여러 차례 하면서 확실히 선을 그었고 뭐 이재명 후보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뭐 제한적일 거라고 보지 않는 게 송영길 대표의 사과는 사실상 반쪽의 사과였고 사과라고 좀 보기 힘든. 그 재밌는 건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들은 사과했고 이걸로 됐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이 됐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작가님 판단에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건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초선 5명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냥 바로 진압을 당했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예.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두 분 말씀 드리니까 지금 안 끝날 것 같아서요. 그 2심 선고일 즈음에서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네. 또 라디오 썰전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색다른 관점과 뜨거운 토론. CBS 한판 승부. 예,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제 나이 또래 기자들은 경찰 사칭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큰 파장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오늘 사과를 했군요. 네, 이 말 처음 나온 계기는 윤석열 전 총장 취재 과정에서 MBC 기자가 김건희 씨 박사 논문 취재하면서 이제 차량 주인, 지도교수 자택 앞에서 차량 주인이랑 통화할 때 사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과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분이 생략된 채로 그 행위에 대해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각된 것은 자기 불찰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은 MBC 기자는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가 검증하려는 그런 기자를 고발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논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떠한 그 고소 고발이 너무 무리한 것이고 어떤 기자의 취재하려는 어떤 공익적 목적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는 과거의 경우에는 충분히 용인될 만한 일이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이었다는 것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일은 또 용인될 만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다시 이제 논란은 불씨를 지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게 이제 언론계의 관행인 것처럼 말한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 우리 기자들 대다수는 절대 이렇게 취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언론계의 파장 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일단 우리 열린민주당 대변인이시잖아요. 네, 열린민주당 자, 김성애 상대변인 소장께서 김성애입니다. 예. 공식 입장을 밝혀주세요. 예, 그래서 어제 김의겸 의원하고도 길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본인 억울하다고 말했는데 전 잘못했다. 한마디로. 예, 뭐 더 길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런 예를 든 것 자체가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게 없다. 아. 다만 이제 저에게 시간이 있다면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한국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보니까 이게 지금 한 콘진원에서 7,700만 원짜리 사업에 제출됐던 사업 계획서, 홍모 씨가 작성한 계획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인데 심지어는 특허 번호가 있던 것은 지우고 그림이랑 내용을 그대로 따왔다는 겁니다. 사업 컨셉 다 들어있고 그래서 김건희 씨의 논문 내용 말씀하시는 김건희 씨의 거죠? 논문 네. 내용이 결국은 표절인 것으로 드러났고 표절뿐만 아니라 국가 세금이 7,700만 원이나 들어간 사업에 김건희 씨가 그걸 그대로 베껴서 박사를 받은 것도 놀랍지만 이 과정에서 콘진원이 나왔던 7,7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이라는 돈이 월급 350만 원씩 해서 김건희 씨에게 이 지급된 사실까지 지금 나왔다는 사실이 좀 충격적이고요. 예. 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서 짚어보려고 MBC 기자가 전모 교수를 찾아가려다가 네. 찾을 수가 없으니까 벌어진 문제니까 문제의 본질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예. 일단 김의겸 잘못했다. 의원은 잘못했다. 방금 청취자 여러분은 김성애 대변인이 김의겸 실언의 강을 건너서 윤석열 전 총장을 다시 역공하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우리의 이 정치의 문제. 소리를 찾아서 팔을 하나 내줘야 또 취하죠. 예,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 진중근 소장. 예, 이건 뭐 취재가 아니라 이거 검증이 아니라 사실 정치적 공격을 위한 거거든요. 이런 무리한 건. 왜냐하면 예. 국민 대해서 엄격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이미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네. 잘 생각해보세요. MBC 기자예요. 채널A 기자 이동재 기자가 그때 그거야말로 관행이었거든요. 이른바 기자들 사이에서 약을 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비윤리적인 거지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불법 거래를 요구했을 땐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단절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됐단 말이죠. 이런 사안인데 그것을 주도했던 게 MBC예요. 그 MBC 기자가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참 용서하기 좀 힘들다. 예, 마지막 쟁점이 하나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가 이제 언론인을 고소 고발하는 게 과연 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행사로 적절한가 이 부분인데 김성애 소장. 20초. 저는 정치인인데 고소고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는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진중권 소장. 검찰총장 출신인데요. 명백한 불법을 보고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정치에서 봐주면 안 됩니다. 이건 단죄를 해야 돼요. 바로 고발을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지 다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 단죄를 해야 한다. 그렇죠. 두 분이 진영이 재발을 갈렸습니다.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조치든 간에. 이게 무슨 경찰 사칭이 경찰이 갖고 있는 권력을, 그러니까 권한을 사칭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큰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 쪽에선 판단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불법은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범죄를 갖다 얼마나 큰 범죄인지 작은 범죄인지는 판사님이 판단하시겠죠. 예. 아까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 작가님은 아까 김 소장이 말했던 논문 관련해서 어떤 좀 생각이신지. 국민대에서 그거 검증할 일인데 그걸 제가 또 들여다보고 콘지론가 가지고 알아보고 국민대에서 이럴 필요 검증하는 없죠. 것은 이 논문의 표절 표절 문제고. 여부고 네. 콘텐츠진흥원의 이 지원금까지 받은 사업의 사업 계획서를 베꼈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전 이것이 윤석열 총장의 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기승전 윤이네 그냥. 예. 이 문제도 굉장히 좀 핫한 이슈여가지고 네. 또 다음에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이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는데 아주 성실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